많이 내려간 데다 목돈을 좀 더 넣고 일단 어차피 5년, 10년 가져갈 거니까요. 이 산업은 미래의 메가 트렌드로 성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따로 노후 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출신의 이제 교수님이시기에 제 주식시장부터 먼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코스피가 4,200까지 왔다가 뭐 좀 조정받긴 했지만 어쨌든 4,000을 넘어서 이제 4,000, 오늘은 4,060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슈퍼랠리를 보인 가장 큰 동력과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좀 어떤 걸 보시나요? 일단 동력 자체는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처럼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된다는 기대가 사실 작년부터 이 전 정부부터도 있었고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훨씬 더 강한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실 이거 괜찮을까라고 걱정했던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하고 AI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좀 세게 들어온 것이 지금 주가를 견인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나 IT 관련된 기업들 혹은 또 우리 원래 미국하고 잘했던 조선방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실적도 좋고 하다 보니까 뭐 한국은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높잖아요. 그 영향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재정은 여전히 풀고 있는 상태고, 뭐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도 좀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상황들이 다 좀 종합적으로 결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5천까지는 한 20% 남짓한 많이 남지 않죠. 숫자라서 조정이 중간중간에 큰 조정들이 있겠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10% 이상의 큰 조정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5천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업이익이나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이들 하고 계셔서, 더군다나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뭐 반도체 HBM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중요한 상승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KB증권 리서치 센터장 출신이잖아요. 네. 이번 KB증권에서 7,500 전망 되지 않았나요? 아마 저 있을 때부터 계속 이은택 팀장이 계속 했던 스토리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한 15년, 16년 쉬고 또 한 번 급등했다가 쉬고 뭐 이런 사이클에 지금 세 번째 국면에 들어갔다. 뭐 유가가 낮은 상태에서 달러가 약한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왔다. 아마 그 논리지 않을까 싶네요. KB증권에서 유가 하락과 달러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드문 조합을 보고 있다면서 1980년대 3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 진입 초기와 유사하다면서 강세장 지속 시 코스피 7,500 도달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얼마 전 세미나에서 말씀을 하셨네요. 4,000에서 7,500이면 두 배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내년이 아니라 뭐 조금 더 이 트렌드가 간다고 하면 반도체나 AI 사이클이라든가 전체적인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 그런 것들 감안하면 기대해 볼 만한 레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환율이 상승하는 배경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일단 멈췄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가 최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는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달러 강세의 영향이 원화 약세로 연결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 흐름 자체가 해외 투자가 훨씬 더, 그러니까 해외 자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도 뭐 중요한 또 하나의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엔화 약세에 연동되는 것도 뭐 중요한 이유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의 강세에 연동된 흐름인 것 같고, 근데 아까 KB증권의 전망도 그랬지만 약달러일 때 보통은 한국 증시가 강하거든요. 그 원화가 강할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으로 들어와서 코스피에도 벌고 원화 가치 상승에서도 돈을 벌고. 근데 지금 원화가 약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패턴인데 최근 트렌드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10년,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흑자국이었고요. 그 흑자된 달러를 계속해서 해외로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채권을 투자한거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미 순 대외금융자산, 그러니까 달러를 빌린 것보다, 옛날에 우리 항상 문제가 되면 달러 부채가 문제였잖아요. 달러 부채가 문제였을 때는 환율이
환율이 1,500원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갚아야 될 달러를 원화로 구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돈을 많이 구해야 돼서 IMF 예전에 외환위기도 그렇고 원화 약세가 항상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근데 그때는 당연히 미국의 달러 자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조 달러가 넘어요. 해외 순 자산이.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환율이 원화가 강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해외 자산에 대한 손실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해 보시면 뭐 대만 달러가 갑자기 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아시아 국가들 지난 10년, 15년 동안 경상수직자난 돈으로 해외에 달러 자산을 축적했던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가 강해지면 오히려 평가손에 대한 리스크, 이게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좀 힘들어지는, 오히려 지금 해외에서는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아시아 국가들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역외환위기라는 표현도 써요. 옛날처럼 환율이 올라가면 위기가 아니라 내려가면 자산이 깨지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화가 강해지는 게 한국 경제에 물론 이전의 스토리로는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좋은데 우리나라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해외 자산들을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달러 익스포저가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오히려 지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지금은 위험하다기보다는 속도의 문제겠죠. 천천히 원화가 강세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난 얼마 전처럼 하루에 타이완 달러가 이틀 사이에 뭐 10%씩 강해지면서 원화도 같이 그 정도 강해진다.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정도의 손실이 찍히는 거잖아요. 달러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이 찍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또 나중에 반영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가까운 사례로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미국의 은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파산했잖아요. 네네네. 거기가 미국 국채 가지고 있다가 평가손이 나면서 나중에 장부를 열어보니까 왜 이렇게 손실 났지? 안전한 국채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났네. 그러면서 뱅크런이 일어났고 파산한 거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이 안전한 걸 갖고 있는데도 평가손의 이슈가 금융기관의 장부에 노출이 되면서 자금이 이탈하는 이런 리스크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국내 개인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 투자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런 평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좀 하나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달라진 거라서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금도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금값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뭐 조정도 있었지만요. 온수당 4,000달러 넘어섰는데 이 전례 없는 상승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보통은 불안할 때, 불안정할 때 금값이 오르잖아요. 물론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하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티격태격하고 있고 관세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불확실성이 좀 깔려 있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강세가 좀 올라왔던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고 인하가 어쨌든 시작이 되면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면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을 좀 사게 만드는 요인들이 됐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브레이크가 걸지 못하고 풀리겠구나. 금리가 내려가겠구나. 네, 금리는 더 내려가거나 돈이 더 풀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실질금리 더 낮아지겠지.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거고, 그러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기능이 일부 있는 금값으로 자산이 몰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같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과거 금은 원래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오르는 경향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주식과 금이 같이 오른단 말이죠. 네네네. 이게 의미한 바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트렌드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랐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성장주, 기술주들의 성과가 좋아지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IT 중심의 기업들이 많고 이제 이런 주가들이 올랐던 거니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금값에 대한 상승 기대도 키웠고 아까 금의 매력도를 키우니까 금리 인하는 할인율을 또 낮춰주니까 IT나 그럼 주가가 과거에 오르고. 금리가 내릴 때 네. 증시도 어쨌든 호재인 역할이 좀 더 크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도 오르고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 금도 같이 올랐던 건가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물론은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에는 좋겠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경제가 나쁘구나 혹은 경제가 나쁜 정도보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으면
느리면 이제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거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그래도 잘 빠져나오게 된 것은 경제가 나빠지고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돈 푸는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나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이게 빨리 회복이 됐고 턴어라운드가 됐던 거니까 그때그때 그래서 기대의 속도에 따라서 이 두 개는 주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과도한 추격 매수일까요? 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장기적인 네. 리스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뭐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물가 수준이 한 단계 그 높아진 상태에서의 인플레이션 혹은 달러가 지배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금이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자산들은 조금씩은 계속해서 늘려가는 게 맞다. 가격과 별개로 좀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 금값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라는 건 사실 잘 모르죠. 근데 길게 놓고 보면 충분히 금이라든가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들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또 원래 이 25년간 채권이나 자산 배분, 자산 운용의 전략가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25년 말에 지금 주식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금도 얘기해 주셨고 했는데, 뭐 코인도 있고 한데, 다양한 자산 배분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을 찍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좀 담아가야 될까요? 이거는 금액의 크기, 그 다음에 투자를 얼마나 오래 할 건가, 네.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지 한 1억 있다고 않겠습니까? 칠게요. 현금, 네. 금융자산. 1억을 가지고 지금 자 준비 시작해서 언제까지 얼마 벌 거야. 저는 그런 투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에게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특히 지금 같은 타이밍이죠. 주가가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 사지? 하고 현금을 들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월급의 일정 부분을 자동이체를 시키셔라. 어느 쪽으로요? 네, 자동이체를 시키는 거는 일단 큰 축은 세 가지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BIG라는 거예요. BIG. 네, BIG가 뭐냐면 바이오텍, 인포메이션 텍, 그린텍 이 세 개예요. 뭐냐면 바이오텍은 어차피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봤을 때 고령화가 되고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아지고 수명이 길어질 거라서 바이오텍은 장기적으로 아마 성장하는 메가트렌드일 겁니다. 저는 메가트렌드에 배분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텍을 하나 투자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바이오텍이라면 어떤 쪽 정확하게 전체적인 산업을 투자하는 거예요. ETF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ETF든 펀드든, ETF든 펀드든 저는 이제 자동이체를 하는 관점에서는 펀드가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펀드를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 트레이딩용으로는 ETF가 좋은데 사실 트레이딩용으로 돈을 번다는 건 장기적으로 꾸준히 번다는 건 쉽지 않아서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서는 일을 하고 저는 물론 시장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매매 타이밍을 수시로 놓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쪼개서 한 5개나 6개 자산으로 쪼개서 고정적으로 뭐 연금 자산, 연금이나 ISA나 이런 쪽에다가 그냥 계속 이체를 시키고 그럼 언제 찾느냐? 연금 찾을 때 찾아야죠. 저는 그러면 노후 준비는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제일 이제 투자를 그럼 어디에 하나요?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바이오텍, 그 다음에 IT죠.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텍. 여기에는 이제 AI라든가 로봇 다 포함되어 있는 산업입니다. 바이오텍은 바이오나 헬스케어라든가 뭐 의료 장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산업인 거고요. I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IT 산업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린텍인데요. 그린텍은 에너지 전환 관련된 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환경이나 클린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원자력, 뭐 전력기기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개는 1, 2년 가다가 말 것도 아니고 한번 크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놓고 보면 뭐 5년만 놓고 봐도 지금보다는 훨씬 위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에 저는 배분해서 꾸준히 가져가시고 좀 심심해 보인다. 그러면 AI 같은 건 AI랑 로봇 이런 것들은 워낙 크게 붐이 있으니까 따로 떼서 IT 전반에 투자하는 거 말고 AI 정도나 반도체를 따로 엮어서 하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 예를 들면 IT에 한 40%, 40에서 50% 넣고 요 세 개 가지만 한다면요. 나머지 한 아까 25, 25 정도를 바이오텍이나 에너지 전환 이렇게 하고요. AI나 반도체를 따로 좀 더 엣지를 가지고 싶다. 라고 하면 각각에서 한 5%씩 빼서 뭐 한 10에서 15%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가상화폐라든가 저는 특히 이제 가상자산이나 특히 금보다는 전 가상자산 좋게 보시나요? 네, 조금씩 또 똑같은 맥락에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금은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가상자산은 왜 요즘에 또 주가가 가상자산 시세가 좀 출렁이고 있어서 네,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5년,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 이 기술과 이 기술을 응용하는 다양한 산업들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대장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가 있다면 그걸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만 해서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ETF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잘 활용하지 않는 거는 자동이체가 쉽지가 않아요. 뭐 15만 원, 15만 원, 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아까처럼 배분해서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이런 식으로 다 분산해서 쭉쭉쭉 돈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걸 제일 저는 선호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입장에서 ETF는 내가 계좌를 열어서 사고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참 쉽지가 않은 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으면 망설여지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망설여지고 그래서 안 하게 돼요. 혹은 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동이체 시키고 잊어버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도 이 앱에서 주간 단위로 시간까지 지정해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간 단위로 조금씩 매주 사고 있습니다.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꾸준히. 네. 내 시세와 감정과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그리고 저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계좌를 열어보죠. 열어보고 정산하고, 좀 많이 내려가 있으면 오히려 연말 정산 받기 위해서 연말에 많이 내려간 데다 목돈을 좀 더 넣고. 왜냐하면 난 어차피 5년, 10년 가져갈 거니까요. 이 산업은 미래의 메가 트렌드로 성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따로 노후 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노후 대비가 필요 없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사례도 실제로 많이 경험하신 건가 봐요. 많이 사실 제 사례이기도 해요. 저는 입사할 때 시작했던 펀드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그러면 조금씩 인출해서 이제 쓰고, 이사 갈 때 쓰고, 뭐 여행 갈 때 좀 쓰고 하고, 그냥 놔두는 거죠. 계속 이체되도록 놔두고. 많이 하락하면 좀 더 넣고, 올라갈 때는 그냥 냅둡니다. 냅두면 알아서 가격이 높으니까 저는 똑같은 금액을 이체하니까 당연히 조금만 사게 되겠죠.